지난번까지 그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그 세 가지 재현 양식, 그러니까 부정적 재현 양식과 긍정적 재현 양식 중에서 개혁적 재현과 혁명적 재현을 구분하는 것까지 했고, 이 중에서 부정적 재현과 개혁적 재현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재현 양식인 혁명적 재현을 다룰 시간인데, 지금 혁명적 그 재현은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등장했던 여러 요소들,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들 중에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투사회보를 발행했던 들불약, 윤상원이 주도했던 그룹이죠. 이 부분과, 그리고 항쟁 초기에 민주광장에 결집했던 수십만의 이제 대중들, 또 나아가서 그 무기를 들었던 시민군들, 이런 이제 제 요소들 중에서 무엇을 초점에 놓고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 갈래 흐름으로 다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닌주의적 재현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레닌주의적 재현 흐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민중항쟁이 누구에 의해서 지도되었는가 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성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남대 앞이라거나 민주광장이라거나 이런 곳에 결집했던 크대 다수의 민중들의 그 싸움은 자생적인 것이라고 보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목적식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러한 시각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윤상원이라는 인물이고, 이 윤상원이라는 인물이 들불학 팀을 이끌면서 투사회보라고 하는, 레닌식으로 말했을 때는 일종의 이제 전국적 정치신문인데, 이 신문을 발행해 가지고 광주 민중항쟁을 어떻게 목적식적으로 이끌려고 했던가, 그 성공 실패 여부와는 무관하게요, 이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도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윤상원이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도청 내에서 이제 일종의 지휘부를 구축해 가지고 다수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그 항쟁을 지도하려고 했던 두 개의 이제 그 조직 형태들이 출현하지 않았었습니까? 5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수습위원회라고 불리는 조직이 탄생했고, 이제 이 수습위원회의 지도 방향에 이견을 갖고 또 반기를 들었던 시민학생투쟁위원회라는 그 조직이 25일 밤 10시부터는 회계문의를 쥐고 활동을 해서 도청에 진압되던 27일 새벽 4시까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지도부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수습위원회가 아니라 시민학생투쟁위원회가 광주민중항쟁을 올바르게 혁명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민중항쟁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흐름으로서 80년대 중반 이후로 아주 강력한 해석 흐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레닌주의적 흐름과는 대비되는 것인데요. 레닌주의적 흐름에서는 초창기 5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그 자연 발생 시기라고 이제 자신들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이 시기보다는 수습위원회와 항쟁파, 수습파와 항쟁파 사이에 지도력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22일 이후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항쟁파가 헤게모니를 쥐었던 25일 밤 이후가 결정적인 역사적 시간으로 주목이 되는 것이죠. 반면 아나키즘적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해석 방식은 1918일부터 21일까지 의 시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절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 계급이라거나 직업이라거나 성별이라거나 세대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하나의 절대적인 공동체가 떠오르면서 광주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는 그러한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관점에 서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을 시작을 하고 그들의 폭력이 시민들을 이제 학살하기 시작했을 때에 시민들이 방어적으로 자기 무장을 하게 되는 이 이후의 시간, 즉 시민군이 출현해서 계엄군과 맞서고 시민군에 자진해서 이렇게 나설 수 있던 그런 사람과 그러기를 주저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 사이에 구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간, 일종의 투쟁에 있어서의 하이라르키가 출현하는 시간, 또 주로 이제 무장을 통한 항쟁을 주장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중국집 배달원이라거나 뭐 구두닦이라거나 또 여성들 중에서는 그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식의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근본적 방식으로 계엄군의 그 진압에 그 무장으로 맞설 것을 주장했었죠. 이후 시민학생투쟁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맡게 되는 박남선 같은 사람은 그 최석장 그 굴제를 운반하던 그 운전수였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황실에서 시민군을 이제 이끄는 사람으로 나서는 것을 볼 때 주로 가난한 노동계급의 사람들이 항쟁을 무장적 방식으로 끌고 나가면서 계엄군에 단호하게 맞설 것을 주장하니까 실제로 그러지 못했던 계급 세력들의 경우는 뒤로 이렇게 물러나거나 수습위원회처럼 무기 반납을 주장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공동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시간이 22일을 전후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시민군이 탄생해 오는 시간은 바로 절대 공동체가 와해되고 계급으로 찢기고 투쟁의 그 어떤 역량에 따라서 위계화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항쟁에서의 절대 공동체가 유지되었던 18일에서 21일 사이의 시간이야말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면 결국 시민군이 생성되지 말아야 됐다는 이야기고 무기를 들지 말아야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무기 반납론하고 은연중에 이제 통하게 되죠. 무기를 반납하자는 것이나 무기를 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나 모두 이제 무장항쟁에 대한 이제 거부를 표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레닌주의적 그 관점에서는 5월 25일 저녁 이후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적 재현에서는 22일부터 25일 밤까지가, 즉 수습파의 헤게모니가 작동했던 시간이 올바른 역사적 시간으로 평가가 되고, 아나키즘적 시각,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나키즘이 강조하는 그 지도의 거부, 지도자가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긍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것을 아나키즘이라고 부를 때에, 아나키즘적 시간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강조점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관점들을 이제 종합해보면, 즉, 지도자가 없는 18일부터 21일까지의 절대 공동체적 시간과 수습파의 헤게모니가 작동했던 시간, 또 항쟁파의 헤게모니가 작동했던 시간, 이 세 시간을 좀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 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촛불 집회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에 이 세계의 움직임의 근저에 놓여 있는 시민 공동체와 범시민 권리대회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종의 어셈블리이죠. 레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자생적 움직임으로 평가되겠지만, 이미 이 범시민 권리대회에 결집하게 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중들의 자발적인 결집 속에는 계엄군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 계엄이 해제되어야 된다는 것, 전두환 독재가 타파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데 대한 분명한 어떤 의식성이 내재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범시민 권리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수십만 다중들의 결집, 이 어셈블리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공동체의 문제와 수습파 헤게모니 문제, 항쟁파 헤게모니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자율주의적 관점에서의 항쟁에 대한 해석으로 보고, 2010년에 출간된 공통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광주민중항쟁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점을 조금 더 우리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권리대회를 중심으로 한 그 시민들과 민중들, 다중들의 항쟁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항쟁이야말로 이 항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수소파도 발생하는 것이죠. 수소파는 바로 이 항쟁이 무장항쟁이 되어가지고 무기를 들고 계엄군과 싸움으로써 수많은 이제 인명의 그 희생이 초래되고 있다라는 것을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놓으면서 일단 무장적 갈등의 중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역시 이제 집회가 없었다면 등장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고요. 시민학생투쟁위원회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시민 권리대회를 어떻게 이 권리대회 내부에 존재하는 의지들, 욕망들, 또 희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롯하게 조직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조직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셈블리가 없다면 생겨날 수 없는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소파나 항쟁파는 어떤 형태로 어떤 이 수많은 다중들의 그 의지를 대의해 나가는, 리프리젠트해 나가는, 재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조직들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의기관들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아래에서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중들의 투쟁과 이 대기관들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레닌주의는 이제 시민학생투쟁위원회와 덜불야학 투사회보를 축으로 하는 이 그룹이 범시민 권리대회에서 결집한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으로 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만큼 시민권리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력을 따라 나가야 할 보온기 집단의 위치 지어지는 것이고, 이 집회 자체가 권력기관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의 탄생은 시민학생투쟁위원회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새로운 유형의 권력으로 되기 위한 동력을 아래의 다중들의 투쟁이 제공해 준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 위치가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력, 진정한 재헌적 에너지는 수많은 다중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들을 대의하는 기관에 어떤 권력이 있다고 파악하고 재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도된 방식으로 권력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력은 아래로부터 싸우고 있는 수많은 다중들이고, 대의기관인 시민학생투쟁위원회 그룹은, 이 위원회는 이 부분을 서포트하고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부 형태로서 파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정부 형태는 수습위원회처럼 개혁주의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시민학생투쟁위원회처럼 혁명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인데, 여튼 그 출현의 양태는 어떻게 되건 간에 이 두 위원회들은 진정한 권력적 위상을 갖는 이 집회 다중들, 우리가 최근에 본
본 바로는 촛불 다중들이죠. 이 촛불 다중들처럼 집회 다중들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이들의 그 욕구와 의지 또 지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고전적 용어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이 집회 다중이 전략적 위상을 갖는 것이고, 위원회들, 수소파 위원회든 항쟁파 위원회든 간에 이 두 위원회들은 전술적 위치를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8일부터 22일까지를 본다고 하면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바로 이 전략적 위상을 갖는 다중의 제헌적 권력이 출현을 하고, 이것들이 자기의 의지를 전술적으로 표현해낼 그러한 기관들을 창출해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수수파적인 방식의 전술적 기관이 탄생했다가 이것이 이제 골기대에 의해서 폐기되고 시민 학생 투쟁 위원회와 같은 항쟁적 전술 단위로 그 대의 기구를 교체하는 과정을 밟아나갔기 때문에 18일부터 27일 사이의 모든 과정을 이 전략적인 집회 다중의 투쟁 과정으로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직접적인 민주주의 방식의 대경군 투쟁으로, 이 자발적인 대경군 투쟁으로 나타났다가 20일 이후에는 전술 단위를 갖춘 그런 집회 다중으로 자기를 변신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항쟁 과정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럴 때 부정적 재현, 반동적 재현 세력이 지금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광주 항쟁 당시의 폭력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미국이나 전두환 신군부나 오늘날의 자유한국당 같은 세력은 광주민중들의 그 신체들의 집결, 이미 신체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폭력이 집결하는 것인데, 이 폭력적 집결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염병이라거나 방망이 같은 걸로, 강목 같은 걸로 초기적 형태로 무장하는 것. 더 나아가서 아세아 자동차에서 제공된 차량이라거나 장갑차 같은 것들로 무장하고 경찰서 파출소들을 습격해서 혹은 계엄군과의 대치 과정에서 습득한 무기들로 이렇게 자기를 무장했을 때, 초기 무장을 이제 넘었었죠. 이러한 무장 대중들이 행사했던 이 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이미 이제 부정적 재현 흐름이 주장하는 그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주목하지 않는 것은 계엄군의 경우에 맨손의 시민군을 향해서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위협사격을 한다면서 총을 갈기고 이제 화염방사기를 쏘고 이렇게 해서
무장을 할 수 없도록,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극한 그런 세력인데, 바로 이들이 이제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닫고 침묵하죠. 이런 거는 정당한 국가 권력의 이제 행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는 바로 계엄군이 선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와 또 무장할 필요를 자극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무장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22일 날 들불야학팀이 제작해서 뿌린 투사회보에 보면 계엄군이 먼저 총을 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총을 쏘지 않겠다, 먼저 사격을 하지 않으면 사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어 폭력의 논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방어 무기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폭력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엄군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폭력을 타자의 생명을 해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민중항쟁 당시의 폭력은 어디까지나 방어적 폭력으로 행사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역사적 재현 과정에서 이 폭력이 그렇게 방어 폭력으로만 재현되고 전유되어 왔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대항폭력이라고 하는 논리 하에서 폭력에 대한 선제적 사용이 정당화되고 또 허용되어 왔던 사례들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제 방어폭력과 대항폭력의 차이, 비방어적인 선제적 폭력을 허용하고 정당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레닌주의적 재현의 경우에는 대항폭력론의 입장에서 폭력의 선제적 사용을 허용하는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북한이 남조선 혁명의 기지론에 입각해서 1950년 6월 25일 날 무장한 채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거는 비록 그 전에 이승만의 무장 도발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정하게는 선제적 공격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어적 폭력의 행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항폭력의 이름으로 선제적 폭력을 행사할 때에 시민들과 민중들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지를 그냥 놓아버리는, 지지하지 않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폭력론이 갖고 있는 이 위험한 요소를 방어폭력론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폭력론, 대체로
18일부터 21일 사이의 그 절대 공동체는 비폭력적 방식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관점이었는데, 이러한 이제 비폭력론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그 행동의 이제 윤리적 모양이 되게 이제 아름답게 느껴져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당방위, 그러니까 타인이 행사하는 폭력, 타인의 불법, 타인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걸 폭로하고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수단에서 극히 이제 제한된 그러한 수단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 내적인 위축의 경험을 확산시켜서 다중들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폭력과 대항폭력 사이에 방어폭력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광주 민중항쟁을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는 초창기에 비폭력이 22일 이후에 방어폭력으로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대항폭력적 선제공격의 형태를 취했던 경우가 있었겠는데, 이거는 결코 그 당시에 어떤 시민학생투쟁위원회나 수석위원회의 방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사례들의 그 존재가 광주민중항쟁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 그 전체를 폭도들에 의한 폭동으로 새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폭력에 대한 방어적 관점을 좀 더 분명하게 확립함으로써 그러한 예외적 사례들도 일정하게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재현의 여러 흐름들을 구분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다중의 그 자율적인 결집, 그 어셈블리를 전략적 위치에 놓고 투쟁위원회들을 전술적 위치에 놓는 방식으로 표현의 단위와 재현의 단위가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순환적 흐름 위에서 역사를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16년 말에서 17년 초까지의 촛불항쟁은 촛불 다중의 전략적 움직임이 대의기관들의 전술적 움직임, 여기에서의 이제 퇴진 요구와 또 탄핵 운동이 촛불 다중에 의해서 섭정의 방식으로 결합되어진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것이 촛불 다중의 전략적 힘에 의한 그 대의기관의 전술적 움직임에 대한 이 통제, 이것이 절대민주주의의 구성 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그것을 절대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절대민주주의의 관점이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분석 시각으로서
지금도 유효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속되어 온 광주 민중 항쟁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